예, 오늘 설명회는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난 2주 전 이 자리에서 이제 설명회에서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은 뭐 추진위가 불법이어서 못한다고 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최근 한 2주 동안에 가장 확실하게 정리된 것은 독립정산은 제자리 재건축이다. 이건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한 단지로서 통합하느냐 아니면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이냐, 이 선택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는 여러 단지가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부처럼 하나의 단지이면서, 그래서 서울시가 지정한 하나의 정비구역이면서 필지가 나누어져 있는 단지에서 필지별로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또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득실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전문가들의 설명, 그 다음 이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소유주분들의 모든 궁금증이 다 해소돼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가 한 분씩 차례차례 발표를 하고, 이어서 발표 후에 네 분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법무법인 조은혜 이민경 변호사, 그 다음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인 오하구 감정평가사, 또 JNK 도시정비업체 백준 대표, 이어서 김경희 추진위원장의 순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조은혜 이민경 변호사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법무법인 조은은 재개발, 재건축에 전문화된 법무법인으로 반포 원베일리, 반포 1, 2, 4지구, 압구정 3구역, 둔촌주공을 비롯한 여러 대형 사업장의 조합 자문을 맡고 있고요. 또 이민경 변호사님도 주요 정비사업장에 자문을 하고 있고, 정비사업에 관련한 여러 민형사, 행정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내신 분이고, 또 여러 공공기관과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이민경 변호사는 통합재건축과 지번별 독립정산 제자리 재건축을 주제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민경 변호사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여의도 3부 아파트에는 현재 4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들 뭔지는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지난주에 설명회도 그렇고 저희가 집행부를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듣다 보면 이제 이런 개념들을 어렴풋하게는 알아도 완전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또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사는 법적인 것보다는 아마 경제적인 것에 있으실 거예요. 통합재건축을 하면 선본주의 손해 아니냐. 집행부에서는 지번별 독립정산을 해도 3번째 크게 뭐 이익이 없다, 뭐 거의 손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맞냐, 이런 것들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근데 이런 논의들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개념 정의가 명확하셔야 서로 간에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순서를 맡게 됐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분리재건축입니다. 일단은 분리재건축은 쉽게 말하면요,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사업을 각자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리재건축을 하시게 되면 조합이 2개가 생겨나고요. 뭐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시공제 선정이라든지 일반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각각 하셔야 돼요. 저희 도시정비법상으로 이제 재건축 사업은 하나의 주택단지 단위로 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중에 일부를 이제 떼어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토지 분할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요건이고요. 근데 뭐 아마 3부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2번지랑 3번지가 나눠져 있다. 토지 분할 크게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현재 2번지, 3번지 경계선대로 분할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3부 아파트 주민들은 전유 부분에 대한 전유 면적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공용 면적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다 함께 분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할은 그럼 어떻게 하냐? 1차적으로 소유자분들께서 합의를 하시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합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소송으로 가시게 되면 뭐 대법원까지 간다 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토지 분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조합 설립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도시정비법에 보면 그 토지 분할을 하는 경우에 토지 분할 소송이 안 끝나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산부 아파트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잘려나가는 부분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10% 미만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분할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꼼짝없이 조합을 설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비구역 분할도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 여의도 산부 아파트는 그 여의도 지구 단위 계획 그 개발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저희 도시정비법에는 분할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요건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데 지금 목화랑 통합해서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시는 마당에 산부 아파트에 대해서 이 분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리재건축은요. 아마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싸우시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따로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에서 아마 대안으로 거론이 되셨을 텐데 분리 전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능할지도 조금 미지수고요. 당연히 사업비가 증가합니다. 같이 하실 때보다 2개의 사업 시행 주체가 생겨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오르고요. 대단지 프리미엄 상실하시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일단 분할을 승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는요, 그 여러분들은 분리재건축은 이미 뭐 아마 선택지에서 제외하신 것 같기는 한데, 네, 옵션에서 완전하게 지우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다음은 지번별 독립정산입니다. 지번별 독립정산은 쉽게 말하면 대외적으로는 사업을 같이 하고 대내적으로만 비용 수익을 따로 정산하자. 네, 이런 개념입니다. 네, 법률상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거에 대해서 요즘 다양한 말들이 많이 오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선례는 없지만 주민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 않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네, 선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저희 독립정산은 법률에 근거한 개념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합의로 만들어내신 개념이고 대법원이 인정해준 개념이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요. 아파트와 상가 간의 독립정산의 합의입니다. 네, 대법원이 저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의 독립정산을 폭넓게 허용했다고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 중에 하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이 정도로 판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희 변호사들이 이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시는 거예요. 네. 법원이 주민 간의 합의가 있어서 아파트 상가의 독립정산을 인정한 것처럼 그러면 그 주민들 간의 합의만 있으면 아파트 대 아파트의 독립정산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선례는 없지만 주민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막연한 그런 가능성만으로 소극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가서 혹시 법적으로 승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방향을 시정해서 얼마든지 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오히려 지번별 독립정산에서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네, 지번별 독립정산은 지금 대원칙에 합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네,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여의도 아파트의 현실상 제자리 재건축 논의로 이게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저희 아까 독립정산이라는 게 비용과 수익을 따로 정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로 정산하려면
네 비용, 내 비용, 네 수익, 내 수익 이게 나눠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누기가 애매한 거예요. 아파트랑 상가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설계적인 특성도 있고 이용 상황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저희는 아파트 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물리적으로 이제 입지를 구별하려고 하시는 거고 이런 논의가 있어야만 사실은 독립정산이 완성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제자리 재건축. 각자 땅에 각자 건물을 짓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제자리 재건축 역시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고 주민 간 합의로 만들어내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내용이 정해진 게 없고 주민들이 어떻게 합의를 하시는지에 따라 조금 내용이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이제 각자 땅에 각자 건물을 짓자. 그리고 2번지 땅에 지어진 건물에는 2번지 사람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나온 일반 분양 수입도 2번지가 갖고 3번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큰 어떤 원칙에서는 그렇겠죠. 네, 절대 침범 못하냐 2번지와 3번지 각자 건물에 각자 땅에 각자 건물을 짓는데 절대 침범 못하냐 이런 거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로의 제자리 재건축은 원칙적으로는 상호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침범하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보상을 하자 이런 약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절대 못 넘어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적 자치에 근거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분쟁 해결 기준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가상의 경계선이 세워지다 보니까 설계적으로는 상당 부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 3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강 전면에 2번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2번지에서는 당연히 2번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를 하시려고 하실 거고 그럼 3번지는 또 가리지 말아라 뭐 이렇게 싸우실 수도 있고요. 제자리 재건축 역시도 지금 이 원칙에 합의하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이용시설을 3번째 둘 건지 2번째 둘 건지 이런 것도 협의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저희 정비기반 시설 분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도로를 기부 체납하고 공원을 기부 체납하는데 어떤 거는 2번째 있고 어떤 건 3번째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하실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3번 대지권 등기하실 때 토지 부족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어떻게 보상하실지 그리고 일반 분양가 받아오셨을 때 2번지와 3번지의 가격이 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하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합의할 사항이 많다는 건요. 이게 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번별 독립정산 재건축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찾을 수만 있다고 하면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지만 이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오랜 시간 서로 토론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합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절차가 복잡하면 다 사업 지연 요소가 되시겠죠. 설계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거의 너무 당연한 본질적인 제한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특히 3번지 조합원들의 한강 조망이 상당 부분 제한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재건축. 2번지, 3번지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사업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원칙적인 가장 저희 도시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원칙적인 형태입니다. 사업 제한 요소가 최소화가 되겠고요. 주민 갈등을 해결하는데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발생해도 그것들을 조금 더 잘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합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비 최소화된다.
서로 2번지, 3번지가 뭔가를 나누어서 하실 때는 2번지를 대표하는 기구, 3번지를 대표하는 기구가 각각 마련되셔야 되고 거기서 각자 사업 비용이 발생하시는데 그런 것도 없죠. 합의할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더욱더 사업비를 최소화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설계가 자유롭고 그다음에 조합원 모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설계를 조금 공격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실래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제일 궁금해하실까를 생각해봐서 몇 가지 질문 Q&A를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통합재건축이 3번지 손해 아닌가요? 이런 걱정들을 하실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설명회 하신 것도 제가 들었고 이제 집행부랑 또 이제 3번지에서 각각 계산하신 금액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저는 숫자를 따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게 정말로 이익되는지는 이제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검토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손익을 따지실 때는 저희 사업 지원에 대한 위험, 사업 지연이 되면 공사비도 오르고 운영비도 증가하고 금융비용도 증가하시거든요. 이런 사업 지연에 대한 비용도 같이 함께 고려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번별 독립정산만 하고 제자리 재건축은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독립정산 제자리 재건축은요, 법률이 아니라 주민 간 합의에 근거한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는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셔야 되잖아요. 2번지와 3번지에 합의가 되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2번지가 제자리 재건축을 하지 않고 지번별 독립정산만 하시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조금 높지는 않아 보여요. 저희 이 합의를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조합을 설립하기 시기 전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에 준하는 이제 합의가 필요하신 거고,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시거든요. 근데 그 어떤 쪽도 지금 3분의 2 절대다수가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지와 3번지가 둘 다 합의를 해야만 요게 가능하시겠죠.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일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제한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번별 독립정산과 제자리 재건축은 세트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여의도 선부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용적률이 해당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인가요? 이거는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용적률은요, 토지 이용 및 건축 행위에 대한 공적 규제로 원칙적으로는 권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만 맡겨놓으면 거의 시공이 가능한 범위에서 높게만 지으려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몇 층까지만 지어, 얼만큼만 지어 라고 하는 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양번지가 합의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권화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어떤 연예인의 되게 예쁜 다리가 몇십억의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험 가입이 승인됐다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의 다리는 사실은 재산권의 대상이 아닌 게 원칙이죠.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로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 갈등을 해소하시고 그 다음에 빨리 조합을 설립하시는 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누구도 부당한 손해를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요, 그 손해라는 게 또 너무 막연한 가능성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어지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통합재건축이 정말로 특정 번지에 손해가 나는지,
혹은 이익이 된다라 뭐 지번별 독립정산이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얼마의 이익이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오하구 감정평가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오하구 감정평가사님은 하나 감정평가법인 이사이시면서 서울시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또 서울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 등을 맡아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정평가사께서는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제에 따른 비례율, 추정분담금 산출 방법과 이에 따른 감정평가 시 예상 변동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하구 이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독립정산제,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제에 따른 관리처분 방법, 또 비례율 산출 방법,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고착화되면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감정평가 시 통합 재건축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변화하게 되는지, 또 그 변화되는 점이 무엇을 시사하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네, 비례율, 요거는 이제 확실치 않을 때는 추정이 붙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요. 분담금 산출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감정평가 시 예상 변동사항,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네, 요거 할 때요. 요거 할 때 요구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 좀 설명드리고요. 하나 이렇게 변동사항 설명드리고 여기서 사실 연장되는 건데, 일반 분양가 산정 시 또 합의를 이뤄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네, 우선 한쪽 단지만 보시죠. 이제 이렇게 보면 통산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비례율을 산정하느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비례율은 말이 어려운데 옛날 용어라 그래요. 그냥 이익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익률은 뭐죠?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자본금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 원리 그대로입니다. 여기가 수입이고요, 여기가 비용입니다. 비용을 자본금으로 나누면 A에서 B를 빼죠. 수입에서 사업비를 뺍니다. 그리고 자본금으로 나누면 이익률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조합원 수입이 100원, 일반 분양이 150원이면은 전체 수입은 250원이죠. 여기에서 공사비가 120원, 사업비가 80원이면 200원이죠. 200원인데 수익은 50원이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본금이 들었죠. 자본이 뭐죠? 여러분들은 부동산이잖아요. 그게 40원이에요. 그러면 50원 나누기 40원이니까 이 사업은 25%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이 뜻은 뭐냐? 요게 그 집합자산이잖아요. 그러면은 10명이 여기 이제 동참했다. 그러면 그 10분이 자신의 가액의 25%의 배당권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단지를 하나 더 갖다 붙이면 독립정산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분양 수입을 계산하려면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아파트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파트 설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나만이 쓰는 공간이죠. 그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우리 삥 둘러가는 벽체로 둘러싸인 공간, 이걸 뭐라고 하죠? 전용 면적이라고 하죠. 근데 전용 면적을 또 이루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계단도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주거 공용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층에 있는 면적은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갖다 붙어야 되죠. 뭐가 붙죠? 지하 주차장, 경비실, 기타 커뮤니티 시설이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나 혼자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1000호, 1500호 뭐 이렇게 세대가 늘어나면 건축법에 보다 더 엄밀한 규제를 받아야 되겠죠. 건축법의 규제를 받으려면 뭘 먼저 해야 되죠? 설계를 해야 되죠. 그 설계가 맞는지 우선 건축법에 따라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설계를 가지고 영등포구청에다가 먼저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이거는 훨씬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건축 이념에 맞는지 체크를 받아야 돼요. 이거를 건축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과정까지 이해하셨죠?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내 부담금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거를 오늘 완전히 이 자리에서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5평이 내 집이 100원이에요. 34평은 120원, 40평은 150원입니다. 그런데 앞에 원리에 의해서 전체 수익률이 10%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나는 10%의 배당권을 갖는 거죠. 그럼 내 집값에다 10%를 더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10원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132원이 됩니다. 여기는 165원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신축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30평짜리를 140원에 분양한다고 가정을 하고 40평형을 190원, 45평형을 240원에 분양하기로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25평에 살고 있으면 내 권리는 110원이거든요. 30평을 가려면 140원 내야 돼요. 그럼 30원이 부담이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쉽죠. 쉬운데 여기에서 더 이제 확장을 시켜볼게요. 이거는 평균 금액입니다. 평균 금액. 25평이 예를 들어 이 단지에 100세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동별 위치가 다르죠. 그 다음에 층도 다르죠. 동의 위치와 층의 위치 이퀄 가격 격차죠. 이렇게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축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새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서울시의 건축조건을 그대로 가져와서요, 컴퓨터로 이 지형에다 입혀요. 입히면 가상 건물이 쓰거든요. 그 가상 건물을 그 층별, 동별, 호별 요건을 지수화시켜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평균 가격이 나오는데 그 평균 가격을 지수 격차로 하면 한 집의 가격화할 수 있겠죠. 이렇게 스프레드가 넓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 평균 가격으로 하는 건 건축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여러분의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 내 집, 그리고 내가 분양 신청하는 그 호, 예를 들어 3동 12층 7호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가격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 가격하고 바로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관리 처분 시 분담금이 됩니다. 또는 환급금이 됩니다. 이렇게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독립 A번지, 독립 B번지가 이렇게 따로따로 제시가 됩니다. 서로 상황이 다르고 로케이션도 다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점이 필요한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제 나중에 관리 처분을 하게 되면 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를 행정적으로 펼치면 서류가 한 이만한 게 한 5개, 6개 이렇게 서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 원리는 이렇게 돼요.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여기가 한 800 몇 분이던가요? 700 몇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그 인적사항, 그리고 가지고 계신 아파트 넓이, 대지 지분, 뭐 이런 게 다 쭉 기재가 돼요. 그게 이제 넘어옵니다. 이걸 가지고 관리 처분을 하는 건데, 혹시 뭐 관리 처분 제가 혹 높아시면 말씀드릴게요. 관리 처분은요, 유상 교환 기준을 여러분이 스스로 총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유상 교환 기준,
기존 집과 새 집을 교환하는 그 어떤 기준을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결정하시는 것을 관리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동 호수가 명확해야 되죠. 그게 따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이제 배당률을 결정하려면 사업 수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사업 수지를 계산하려면은 공사비와 뭐 조합운영비, 설계비, 무슨 뭐 국가에 내는 준주세들이 있어요. 뭐 하수도 부담금, 상수도 부담금, 가스 부담금 이런 거, 도시가스 부담금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전부 계산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통틀어서 사업비 명세, 더 전문적으로는 운영비 명세서가 넘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나고 이제 수입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분양 수입. 분양 수입하려면은 설계가 나와야 되죠. 자, 이 설계를 생각해 볼게요. 자, 설계 개요를 해야 몇 단지에 몇 세대가 가고 몇 평형 몇 세대에 몇 평형 몇 세대가 어디에 배치된다가 나와야 분양 수입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호별 분양 면적 평형별 세대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건축 설계 개요가 필요하죠. 건축 설계 개요가 되려면은요, 건축법을 지켰는지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건축법에 맞게 했느냐. 두 번째, 서울시 요구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단지 큰 건물을 지으려면 서울시 건축에 세우고 있는 예컨대 쉽게 말해서 이념이라고 할게요. 지침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맞게 되었는지 체크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기부 체납이라든지 통경축이라든지 동배지 가능 여부 이런 게 전부 어우러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맞게 돼야 돼요. 여기에 안 맞으면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자, 설계를 하려면 여기 뭐가 있죠? 동배지가 있어야 되죠. 동배지가 있으려면은요, 이게 필요해요. 각 번지별 구역 면적이 확정이 돼야 되죠. 땅이 픽스가 돼야 건물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땅을 픽스시키려면은요, 이게 필요해요. 공원의 면적. 아까 분리재건축은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나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이 약해요. 그러면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센자라고 봤을 때 공원은 1000세대가 넘어가니까 반드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원을 어디에 얼만큼 설치할지가 합의가 돼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가지 못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설계가 아직 안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게 안 나왔으니까 이 앞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상 분담금을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그냥 대충 추지만 할 뿐이에요.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험난한 그 장애물을 딛고 제자리 독립정산제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집가격, 그 다음에 지어질 집가격. 그러면 그 통합정산제, 통산제라고 하잖아요. 통산제에서 독립정산제로 갔을 때 어떠한 개념이 변하는지 요거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 요게 대법원의 종전자산 평가와 관련된 개념을 쭉 펼쳐낸 겁니다. 요거 정말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요쪽은 뭐냐면요, 통산제예요. 통산제. 전부 하나의 단지로 하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할게요. 그냥 한 명을 하고 보자고요. 27평 한 명, 28평 한 명, 38평 한 명, 40평 한 명, 50평 한 명, 60평 한 명이 다 모였어요. 야, 우리 사업 같이 해볼까? 그래, 같이 해보자. 그랬는데 요즘은 그 시대적 트렌드가 그 소형 평형이 단가가 더 세죠.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여기 25년 1월 발표 자료를 가지고요, 요 평형으로 요 가격을 요 평형으로 나눠서 지수화했어요. 요게 확정된 거 아닙니다. 다시 제가 높아지면 말씀드린 일종의 예시입니다.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자, 요게 소형이니까 요 90과 91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지수화했습니다. 38평형과 40평형은 약 80대의 지수가 나오네요. 그리고 커질수록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데 평균이 82.2예요.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요,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키로 생각하세요. 키. 6명이 있는데 1명 90cm 이렇게 있다. 그런데 평균이 82.2cm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3번지잖아요. 여기 3번지죠. 3번지는 여기는 평균보다 8이 높아요. 여기는 평균에서 2.2가 떨어져요. 요런 전체에서 이런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가치를. 왜냐하면 이 단가 가치가 있잖아요. 요걸 지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둘로 쪼개버린다. 그러면 어떠한 상대적 가치 변화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 요걸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여기 90이죠? 90이고요. 82죠? 82예요. 끌고 왔어요. 평균은 85죠. 키 큰 사람 둘이 오니까 평균이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상대적 가치는 여기에서 인정받을 때보다 감소했죠.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말하는 종전자산의 법률적 개념입니다. 상대적 가치 비율이거든요. 요거를 이게 곱하기 평형하면은 내 그 금액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키로 생각하시면 쉽잖아요. 82cm가 평균인데서 나는 90cm면 꽤 큰 편이죠. 85cm가 평균인데 90이면은 여기보다는 덜 큰 거죠. 덜 가치가 나가게 변화됩니다. 예, 요게 상대적 가치율의 변화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요거를 보세요. 자, 좀 심술궂은 마음으로 사업을 할게요. 3명이 사업을 하는데요. 3명이 사업해도 동업자 정신으로 경영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많이 가져가고 싶죠. 이 사람의 본심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조합원은 여기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15% 정도 할인이 가능할 거로 예상이 돼요. 일반 분양가 대비 15% 할인. 그러면 내가 더 많이 15%를 할인받으면 좋은 거죠. 나한테는 좋은 거죠. 그리고 다른 평형은 15% 할인짜리를 덜 가져가면 내가 유익한 거죠. 경제적으로. 그렇죠? 이 관점을 보시죠. 자, 통산제에서는요. 27평 요건 뭐냐면은요. 요거 제 마음대로 했는데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픽을 했느냐. 그 25년 1월 자료를 보면 환급금이 예상되는 그 평형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골라낸 거예요. 여기서 난 이거 아니야. 난 더 가져갈 거야. 더 가져갈 수 있죠. 여기는 일반 분양이 좀 많은 편이니까 대신에 돈을 내야 되죠. 그래서 환급금이 예상되는 자신의 평형에서 그 기준, 거기가 어딘가를 한계로 제가 임의로 발라냈어요. 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7평형이 34평형을 가면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늘어나는 면적은 7평이에요. 그래서 기존 27평 대비 늘어나는 게 25% 늘어나요. 나는 기존 면적의 25%를 15% 할인된 금액에 가져오는 거예요. 자, 같은 원리로 28평형은 34평 가면 환급금이 발생하더라고요. 늘어나는 면적은 6%고 21%를 15% 할인받아서 늘릴 수 있어요. 38평형은 똑같은 원리로 21%를 늘려서 할인받아 옵니다. 40평형은 15%를 늘려서 할인받아 오고 50평형은 12%, 60%는 10%입니다. 요거는 더 늘 수 있지만 환급금이 발생하는 범위까지이고, 그리고 또 50평대나 60평대 분들은 자기 자신의 경제적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더 큰 평양 청소하기 힘들게만 하고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환급금 많이 받아서 난 생활비 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본인의 다 선택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만 제가 예시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단지가 평균 면적 15%를 할인받는 평균 면적은 17% 증가해요. 그런데 통산제에서 독립정산제로 가면 요거 그대로 끌고 오면 되잖아요. 요거 이제 3번지, 요거 3번지 이렇게 끌고 와요. 그럼 평균이 20%예요. 나는 많이 늘리고 내 파트너는 적게 늘려야 내가 경제적 이익을 빙 돌아서 내가 받는 거잖아요. 이익률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3% 차이가 납니다. 평균. 그건 당연하죠. 여기가 껴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 가치 비율이 독립정산제로 가면은 다소 감소된다. 이거는 수치로 충분히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 독립정산제로 가더라도 행정적으로는 한 단지로 보기 때문에 분양가는 하나로 나와요.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자꾸 논란이 많아서 아예 그냥 서류를 갖다 박아버렸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양가 심사 결과가 나와요. 네, 여기죠. 단가죠. 단가. 그 영등포 구청에서 심의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단가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한 단지 한 단가로 떨어져 버려요. 그럼 이걸 갖고 와서 배분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A번지와 B번지가 이거를 일반 분양가를 딱 나눠서 전부 평균을 맞췄을 때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많이 가져가면 하나는 덜 가져가야 돼요. 맞죠? 그게 평균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고심 되게 많이 했는데요. 무슨 자료를 해도 막 이게 서로가 신뢰를 안 하시는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고심을 하다가 요즘 유행하는 AI를 도입해 봤어요. 핸드폰을 꺼내셔서요. 구글 제미나이에다가 한강 뷰에 따른 적정 격차를 쳐보세요. 직접 의심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직접 쳐보세요. 그럼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죠. 요거를 부동산 분석 학회 논문에서는 13%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AI가 답을 합니다. 하나 더 해봤어요. 다음 페이지에. 요거는 챗GPT입니다. 챗GPT에다가 검색창에다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뭐 쭉 저 밑에 그 텍스트로도 나오고 이렇게 이미지로도 나오거든요. 이미지를 요걸 딱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소화시킨 거죠. 이렇게 하면은 25.2% 차이 나나요?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제가 의도한 거는 뭐 논란을 피하고 뭐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좀 뭔가를 좀 제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도 못해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이제 가지고 이제 말로는 안 되고 나중에 가면 이제 감정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각 지번별 한 개 회사에다가 그래도 못 믿으니 구청에서 선정하는 회사가 하나 끼자. 그래서 나누기 3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받았을 때 일반 분양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는다 과정 시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독립전산제가 각 지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양가가 많아야 사업비는 적어야 이익은 많이 발생하는 기본 원리죠. 그런데 그 종전과 종호, 즉 일반 분양가에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나네. 예,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JNK 도시정비의 백준 대표님입니다. 백준 대표님은 그 3년 연속 우리나라 매출 1등인 정비업체 JNK 대표시고요. 정비사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베테랑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백 대표님이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경험에서 우러난 설명이 저희한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JNK 백주입니다. 다음. 예, 여기 이제 전문지에 나와 있는 금년 5월 달에 나온 기사고요. 그래서 서울 등록된 업체 중에 공공재 평가점수 만점에서 딱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락 선익 재건축부터 성수 사지구 재개발까지 관리처분 한 35건 정도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부동산원과 각종 자치단체에서 시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예, 제가 이제 먼저 앞부분이 좀 어렵게 돼 있다 보니까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관리처분이라고 할 때는 제가 맡은 중에 관리처분인데 관리처분은 2가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뭐 비례율 얘기가 나왔지만 비례율은 일부분이고요.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배분을 어떻게 하냐, 그 2가지죠. 배분한다, 정산한다는 얘기는 각종 사업비부터 내 종전가, 종가 따지는 것이고, 배분한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분야할 것이냐, 일반 분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산과 배분을 정하는 것이 관리처분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다른 사례보다는 주로 통합재건축이라든지 혹은 한강변에서 발생했던 한 단지지만은 발생했던 이런 갈등 관계, 이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사례들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한 5가지 정도만 짧게 그 과정을 살펴보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왜 법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실무적으로 어려운가라고 왜 얘기하는가를 자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다음. 예, 이건 이제 하도 많이 들은 사례죠. 6개 단지가 통합해서 추진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비례율을 각각 단지별로 별도로 정산했다 라는 것이고, 눈에 띄는 것은 가장 큰 단지 2개가 앞에 있고 한강변 쪽으로 있고 나머지 작은 한 동짜리들이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은 이 2단지가 가져갈 수밖에 없죠. 신반포 3차가 경남. 단지 명도 그래서 조합명이 신반포 3차 경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이 바로 각 단지별 배정입니다. 예. 독립 정산에 정산을 독립을 했고 그 다음에 배정도 단지별로 배정한다라고 관리처분 계획서에 작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각 단지 내에서는 권리가 다액순으로 표현 배정한다. 부족 시에만 잉여 단지를 배정한다. 부족 시에 만약에 원하는 못 들어가면 뒤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경우조차도 경남과 신반포 3차에게 우선권을 준다. 뒤로 갈 때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단지들은 앞에 큰 단지들의 후광을 받았으니까 요 신반포 23 우정 1차, 2차 그 다음에 경남 상가는 종전 권리가 초과분에 대한 평형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가로 받아가라 라고 관리처분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독립정산 제자리 분양 기준입니다. 다음. 예,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반포 4지구 메이플자에 7개 단지가 합쳐졌죠. 요건 이제 색깔 안 칠해진 거 빠진 겁니다. 그래서 7개 단지가 진행됐는데 관리처분은 비례율은 아파트 달랑 하나로 7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 통합했습니다. 단지 상가에 대해서만 독립정산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정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구역계가 처음부터 도로가 큰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준공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09, 209로 나눠가지고 여기에서 권리가 다액순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예, 공구별 통합 배정했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그래서 대외적으로 많이 통합 배정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구별로 통합 배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만 배정되고 여기 있는 4개 단지는 이쪽으로만 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기존 층수를 상, 중, 하로 나눠가지고 기존에 주로 12층이었어요. 그러면 4층씩 쪼개가지고 상, 중, 하로 나눠서 30층을 지었다면 10층, 20층, 30층도 쪼개가지고 하만 들어가고 기존에 3층까지는 10층까지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또 중간층만 들어가고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가 진행했던 반포 그러니까 DH로 입주한 3호관 3차의 경우에도 거긴 한 단지였는데 한 단지에서도 배정을 기존의 저층 3개 구간으로 나눠서
거긴 4개 구간이었습니다.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새로 지어지는 것도 4개 구간으로 배정하고, 그럼 일반 분양이 중간중간에 낑겨서 일반 분양이 되는 것이죠. 다른 데랑 좀 다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만들어진 건데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죠. 그렇게 안 한 채로 다 합쳐서 조합원에게 무조건 우선 배정한 단지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평형 간의 내부 갈등이 심한 혹은 층 간의 갈등이 심한 단지들은 또 이런 식으로 관리청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지별로 층수 배정이나 동호수 배정 자체도 단지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다음. 예, 이게 지금 저희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인데 개포 우성 1차, 2차가 2개 별개 단지입니다. 예, 통합 추진이 2017년에 추진하다가 깨졌습니다. 한 2년 진행하다가 제자리냐 통합이냐 가지고 싸우다가 깨졌고요. 예, 그리고 또 독립정상이냐 통합정상이냐 가지고 상당 혼란을 겪다가 추진이 해산됐습니다. 그러다 23년에 재추진해서 무려 만 2년 만에 이번에 최종 합의가 돼서 신통 자문 접수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약간 독특합니다. 앞에 양재천으로 바라보는데 기존 양재천을 바로 바라보는 동들이 우리는 타워식을 짓지 않겠다. 우리 판상형으로 그대로 짓겠다. 우리는 이 자리를 주지 않는 한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라고 버텼죠. 다른 단지와 다르게 한강조망권 혹은 천조망권의 단지의 경우에는 앞서 감정평가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들어섰을 때의 가격 차이가 워낙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합니다. 그건 당연한 인지상정이에요. 예를 들어 3번지 분들이 기존의 상업지역으로서 내 권리를 주장한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또한 2번지가 한강조망권을 주장한 것은 기존의 내 재산입니다. 서로 이질적이지만은 서로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서 재건축을 함께 추진하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결국 끝장을 내서 같이 못 갈 것이냐 갈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다수결로 불가능합니다. 앞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처분 계획 변경할 때마다 3분의 2 변경이 의결이 돼요. 결과적으로 51%대 49%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문제는 오늘 지금 뉴스 바로 3시부터 나오던데 오전에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도 발표됐잖아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지금 통합 진행합니다. 재건축에서. 그래서 건축심의 끝나면 바로 감정평가하고 분양시청에서 사업시행인가 되면서 관리처분이 같이 가는 걸로 절차는 굉장히 빨라지는데 주변의 여건은 마련되는데 저희는 계속 남의 얘기로 갈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독특하게 천을 바라보는 단지. 처음에는 2017년도에는 1단지, 2단지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1, 2단지는 차치하고 여기 있는 동들이 우리의 권리를 주지 않는 한 동의하지 않겠다 라는 것으로 가면서 다른 문제는 전부 다 묶어가기로 했습니다. 계획도 결국 이렇게 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딱 제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리 배정으로 기존하고 딱 안 맞다 보니까 근거리 배정. 그래서 가장 가까운 쪽 배정한다 로 얘기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좀 더 세분화될 때는 이후에 이제 동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협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관리청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초안입니다. 지금 정비계획이지만 이거를 기조로 해서 정관이 만들어지고 이 정관을 기조로 해서 관리청 계획이 짜지게 되겠죠. 예, 자 다음. 예, 한남아이치 한 단지입니다. 한 번지예요. 이쪽이 한강입니다. 요 동들이 한강배입니다. 이 자리를 주지 않는 한 사업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계획안이 이 단지, 이 동 3개를 중심으로 짜였고, 예. 그렇게 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서로 동을 침범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짜려면은 85제곱미터 이하를 60% 이상 짓는 통상적인 재건축 방식이 아니라 1대1 재건축 방식. 다시 말해서 기존 평형에서 일부 증가하는 하고 나머지 일반 분양분은 전부 85 이하로 짓는 걸로 계획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기존에 있는 평형의 딱 숫자만큼만 여기 요 1동에 있는 평형의 세대수만큼 더 높이 짓지도 않는 거예요. 남에게 줄 이유가 없으니까 딱 세대수 맞췄습니다. 세대수를 정확히 맞췄죠. 그렇게 설사 층고 여러 개 있어도 딱 맞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분양을 뒤쪽으로 배정해서
전부 33평 이하로 일반명을 잡았습니다. 이 지역, 이 단지의 특징이죠. 다시 말해서 정산의 문제보다는 재건축은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배분의 문제, 더 쉬운 말로 분양의 문제로 계속 결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단지는 좀 일찍 터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단지에서 이런 사례로 여기 이미 사업 시가 났습니다. 지금 사업 변경, 설계 새로 뽑아서 사업 변경 진행 중인데 다음 예. 삼성동의 청담대교에서 보면은 지금 아콜 삼성으로 얼마 전에 준공한답니다. 예. 얘가 한강이에요. 근데 여기는 기존에 여기는 한 번째예요. 기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동인데 이쪽은 한강보예요. 여기는 청담자이고 이쪽은 한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숱한 합의 끝에 제자리 재건축 원칙을 하자라고 해서 아예 관리처분 계획에다가 요 동은 요 동, 요 동은 요 동. 여기 조금 남네. 요쪽 동은 여기 좀 주고 나머지 요쪽 주고. 뭐 요 동은 여기 조금 거친데 주고. 라고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정산 부분이 아니라 배분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동 라인을 명시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짰습니다. 그렇게 짰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제 뒷동들은 남는 게 없는 거. 뭘 해도 뒤에 배정이야. 또 이렇게 짓고 나니까 다 가리네. 예. 그래서 뒤에 있는 분 한 분이 이거 임시한 관리처분 청구입니다. 무효 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제 자리가 아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제 자리 가려면 여기 빈 땅 가야 된다. 이거 제 자리가 아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판결에서 불가피하다. 그래서 제자리 정신을 살려서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의결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자리 재건축이라고 했을 때는 딱 그 자리. 예를 들어 그런 문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혹시나 뭐 우리가 서로 통합을 안 가고 갈라진다. 이 3단지가. 그러면은 경계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떤 분은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뭐 반을 쪼개서 앞에 줬네 뒤에 한다는데 그거 법 아닙니다. 예, 법 아니에요. 근거리 배정 원칙을 한다면은 미리 일정 분량을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제자리 정신에 근거한 근거리 배정이다. 라는 배정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그럼 배정에 대해서는 뭔가 룰이 없구나. 결국은 합의와 협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상 부분은 그렇게 바꿀 수 있냐라고 했는데 보상 정산에 대해서는 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감정평가죠. 예. 감정평가에 대해서 혹시 룰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유혹들 많이 갔습니다. 옛날에 실제 그랬었습니다. 앞에 큰 단지가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조그만 빌라 단지를 같이 가려고 해. 그럼 조그만 빌라 단지가 지인호 쪽이다 보니까 나 감정평가를 못해. 감정평가에 1.3배조 몇 배조로 합의를 한 사례가 부식이 있었습니다. 뗐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왜 가능했는지 다음. 예, 다음. 예. 도정법이 2014년 11월 22일 이후 개정돼서 지금 오는 법이 있고 그 전법이 있습니다. 그 전법에서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로 하고 그 외의 방법은 전원의 합의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별도 조항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재건축 사업은 감정평가 안 하고 그래서 옛날에 재건축이 지분제 이런 표현이 많았습니다. 땅 한 평이면은 뭐 아파트 1.2평, 뭐 0.8평. 근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죠. 왜? 법이 바뀌면서 재개발, 재건축 나눠있던 것이 정비사업으로 다 통일됐습니다. 모든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모든 사업은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 외의 방법은 전원이 합의해야 산정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가격을 누가 더 떼쓴다고 하여 특정 번지 혹은 특정 동에게 더 줄 수 있는 기준은 불가능합니다. 네,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원리는 내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은 감정평가다. 그 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전원의 합의로만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외의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다만 아까 배분 사례가 각 단지가 다르게 된 이유가 법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제가 관리청 딸 때 그래서 일정한 정해진 기준이 없이 요 법령에 근거해서 해당 단지의 특징에 맞게 관리청 계획을 짭니다. 그 평형별, 동별, 필지별 갈등 관계를 반영해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청 수익 기준은 아주 노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그 기준에 따른다. 종전 토지 건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을 고려하여 종전 상황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걸로 관리청 계획을 짭니다. 따라서 종전 사항 고려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 단지 내에서 2번지, 3번지 문제 발생하는 것이죠. 번지의 문제, 그 다음에 한강 조망권의 문제 발생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부분이 관리처분 계획은 45조에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지만은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시엔 조합원 3분의 2 찬성입니다. 또 관리처분 계획 자체가 중대한 변경일 때는 예를 들어서 통합정사인데 뭐 별도 독립정상 간다든지 이런 경우 무조건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근거해서 합의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법에 워낙 노멀하게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대전제가 합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건축 단지, 특히 한강 조망권과 관련된 단지는 지금 추진 단계, 조합 단계에서 불거지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늘 쟁점이 붙는 것은 조망권에 대한 내 재산의 가치 부분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 한다라면은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해결될 수 없는 독립정산 방법보다는 전체 배정에서 전 조합원이 충분히 세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강 조망이 될 수 있는 전 동들에게 한강 조망이 될 수 있는 통합 추진만이 실제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야만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강변의 가치와 한강 조망이 없는 거의 가치는 이미 아크릴리버에서 10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예. 그걸 가치 있는 게 맞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다음. 예. 그래서 실제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통합 정산하면서 통합 분양인데 여기 공구별인데 위에 썼기 때문에 그래서 공구별 통합 분양했던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또 통합 정산하면서 통합 분양으로 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있고 단독 빌라 단지가 있어요. 같이 갔는데 단지가 작은 것도 있지만은 독립정산을 처음 여기서 상당히 주장했다가 결국 통합으로 갔습니다. 예, 잘했죠. 예, 빨리 합의됐습니다. 그리고 독립정산하면서 제자리에 분양한 사례를 많습니다. 이게 온벨리죠. 그러나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판결 자료나 회신 자료를 숱하게 찾았으나 독립정산하면서 이미 내 재산 가치를 별도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미 내 가치, 상대방의 가치를 구분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손익을 따져놓고 그것을 섞어서 분양한 사례는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네. 사회가 없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그 합의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에 하나 신축 세대가 모자라서 한강 조망이 모두 보장되지 않는다라면은 여전히 싸울 만한 가치가 있죠. 그러나 지금 그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종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층고 완화되고 하면서 전체의 한강 조망이 보장된다라면은 저는 빨리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예, 다음. 가끔 이제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자꾸 세 번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 막 멀쩡히 가던 동네가 실제 사례예요. 작은 편, 큰 편 받은 사람별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야 작은 편, 큰 편 공사비 원가 따져. 작은 편에 실제로 단가가 좀 더 셉니다. 예, 그러니까 큰 편들이 건드린 거예요. 공사비 원가 따서 우리 별도 관리처분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동사업에서. 그러니까 작은 편이 뭐라 했습니까? 거기 이제 재개발에서 발생된 사례인데 그 당시에는 이주비를 전체 사업비로 같이 무이자라 그래갖고 조합원이 나중에 갚는 게 아니라 조합 사업비로 묻었어요. 큰 편 가진 사람들은 이주비자 훨씬 많았어. 그거 이주비자 별도 정산해. 사업 못 가는 거죠. 지나친 세분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있다 보니까 2번지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제시했어요. 야, 이거 더 쪼개자. 30-2가 있고 30-3 중에 3종 있어. 상업 있고 각자 따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쪼개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 서로 공별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이 저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가면은 계속 이렇게 세분화되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배정받는 평에 따라서 또 세분화되는 과정을 항상 거쳐왔습니다. 사업이 왜 평균 8년, 10년인데 왜 대부분 10원이 걸리냐?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 합의에서 정리돼야 될 부분들을 자꾸 일정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는 이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다시금 여기 계신 상부 소유자분들께 호소합니다.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재건축 방안을 지금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제가 여기 들어온 지 벌써 만 5년 지났던데 5년 동안 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성공적인 재건축이 되도록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추진위원장께서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 다시 알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어떤 것들이 예상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추진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앞선 우리 전문가들이 설명을 쭉 했듯이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먼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2번지, 3번지 사업의 면적이 먼저 확정지어야 됩니다. 또 사업의 면적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보면은 아까 우리 감정평가사님이 말씀하셨죠. 일반 분양가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상가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틀리니까 상가의 분양 가격은 우리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리고 임대 아파트도 지변별로 분배할 것이냐? 또 지번 간 소형 평수 의무 비율.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를 지어도 35평 이하를 전 세대의 60%를 지어야 됩니다. 각 지번별로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을 지키면서 할 것이냐, 그리고 지상층에 건축될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은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그리고 지상층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은 어느 동에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수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협의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시간을 지연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단순 예를 보면은요, 우리가 올리빙대로 타고 가시다 보면은 원벨리 보면은 앞쪽에 보면은 브릿지가 2개 있죠. 스카이 브릿지가. 그게 원래 처음에는 설계가 하나였습니다. 특정 단지에 갖다 넣으니까 야, 옆에 있던 단지가 왜 네 단지만 그거 넣어? 나도 지어줘. 그래서 그게 2개가 된 겁니다. 우리 또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 하다 보면은 지상층에 꼭대기에 스카이 라운지를 넣는데 야, 2번지 넣었으니까 3번지 하나 넣어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합의를 해야, 사업을 하면서 합의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시간이 지연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 그리고 실제 이제 토지가 양쪽으로 면적이 확정되면은 저희 3부 아파트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사업성의 변화는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 여의도는 용적률이 600%건 500%건 800%건 주거 용적률은 400%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각자 집원이 토지의 면적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는 사업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을 했을 때 그럼 양 지분에
건물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설계의 자율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대지 경계에 걸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자, 대지 경계에 걸쳐 있는데 이거 우리 걸치지 말고 하자. 그러면 안 걸치고 양쪽으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에 제일 많이 문의합니다. 특히 3번지에서 많이 문의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건 없는 통합 재건축 하면은 우리 상부 주민 모두 한강 조망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네가 보장해 주냐?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합 재건축했을 때 우리 상부 아파트의 한강 조망 세대는 과연 몇 세대나 나올 수 있는지 이 순서대로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우리 저 상부 아파트의 토지의 현재 용도입니다. 전체 토지가 제가 쉽게 말해서 좀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방미터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오니까 우리 상부는 사실 19,000평에서 50평 부족합니다. 우리 상부의 토지 면적은 그냥 19,000평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지가 8,200평입니다. 3번지의 토지 면적은 8,200평입니다. 요 대지 경계선으로. 그리고 상업지가 3,900평. 그리고 3종 주거가 4,300평. 합쳐서 8,200평입니다. 3번지의 상업지의 비율은 48%입니다. 2번지의 토지 면적은 1,700평. 이렇게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아까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이 그 토지의 면적을 저희가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가 달라서 각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공원의 면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사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세대수가 현재 175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50세대는 가구당 3평방미터, 한 평 조금 안 되죠. 그래서 공원의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1660평 정도, 공원의 기부 체납 총 이 면적을 공원을 어떻게든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 공원을 기부 체납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각 지번별로 공원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번별로 면적을 나누니까 공원이 이렇게 되는데, 공원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실제 우리 정비 계획상 보면은 요게 공원 뒤에 일동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못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공원의 배치는 이렇게는 불가능하겠구나. 공원은 3번지에 2번지 학교 뒤에 이렇게 배치하고 면적으로 분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그림은 그냥 공원을 나중에 지번 간 싸울 때 이렇게 나눌 것인지 저렇게 나눌 것인지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게 토지 면적을 구할 때 제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3번지에 도로로 기부 체납되는 면적, 여기와 여기 11m, 여기 3m, 3m를 도로의 기부 체납이 1150평입니다. 3번지가. 그리고 2번지가 여기 3m 양쪽 기부 체납이 209평입니다. 그리고 공원의 기부 체납을 현재 나중에 세대수 따라서 이 면적이 좀 변할 수는 있겠지만도 현재 제가 토지 면적 비율로 현재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3번지의 사업 면적은 6,341평이 사업의 면적입니다. 3번지에. 그리고 2번지의 사업의 면적은 9,582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면적으로 제가 요 면적의 주거 용적률 400%,
우리가 토지가 이만큼 있더라도 6,300평이 있더라도 주거 용적률은 400%만 지을 수 있습니다. 400% 계산을 해봤더니 35평 기준으로 3번지는 724세대가 나오고 2번지는 35평 기준으로 1095세대가 나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2번지는 나중에 대형 평형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 세대수는 상당히 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번별로 토지의 기부채납 비율을 봤더니 3번지는 토지의 기부채납 비율이 22.74%고 2번지는 10.77%입니다. 제가 이 토지의 사업의 면적과 이 기부채납 비율을 이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업을 제자리 재건축 독립생산을 했을 때 기부채납을 많이 한 단지와 토지의 기부채납이 많은 단지와 토지의 기부채납이 작은 단지에는 사업성에 아주 큰 영향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3번지가 2번지보다도 토지의 기부채납이 약 12%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3번지에 그 뒤에 있는 도로가 1000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1000평을 기부 채납을 했지만 서울시는 그 도로의 용적률을 무상으로 받아옵니다. 토지를 기부 채납했지만 용적률에는 손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큰 손실이 일어납니다. 자, 3번지가 도로로 기부 채납한 면적은 용적률로 보상을 받지만 이 용적률로 보상받은 면적은 주거시설을 짓지 못하는 비주거시설로 지어야 됩니다. 도로를 기부 채납을 하지 않았으면 토지가 7,300평에서 용적률 400%를 곱하면 연면적이 29,000평이 나오는데 도로를 1,000평 기부 채납을 하면서 연면적이 아파트를 지을 면적이 4,000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0평이 엄청난 수익을 좌우합니다. 아파트 4,000평을 짓느냐 비주거시설 4,000평을 짓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도로의 기부 채납이 없었으면 4,000평의 아파트를 평당 1억에 팔았으면 4천억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4, 5년 후에는 아마 아파트 가치는 한 1억 5천도 분양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6천억의 매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부 채납한 토지가 비주거시설로 바뀌면서 평당 분양가는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이 분양가 낮게 잡은 거 아닙니다. 여의도에서 아파트와 비주거시설은 분양가 차이가 분명히 2배 이상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을 팔았을 때는 매출이 2천억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토지의 기부 채납이 많은 단지가 최소 2천억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토지를 기부 채납 안 했으면 아파트 4,000평을 더 지을 수 있는데 토지의 기부 채납이 양이 많음으로써 그 아파트를 지을 시설이 비주거 시설로 변경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을 했을 때 이제 동호수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이 그림을 다시 그려오면 지평부가 특정 지번의 앞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요 경계선으로 그 세대수를 나누어 봤습니다. 2번지의 물량은 어디쯤 되고 3번지의 물량은 어디쯤 되는지. 제자리 재건 독립생산하면 요 1동, 2동, 4동이 3번지의 물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2번지는 5동, 6동, 7동 이게 약자 3개 동을 가지고 이 가운데 걸친 동 있죠. 요 3개 동은 2번지로 넘어가고도 3번지에서 한 라인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3개 라인과 여기 하나 라인을
요렇게 가져가면 2번지 아파트 물량과 3번지 아파트 물량이 거의 맞습니다. 한 아파트 여기 요 세대, 요 세대, 요 세대 합치면 2, 3번지 아파트 물량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요 상태를 가지고 2번지의 한강이 조망 라인을 제가 봤습니다. 2번지에는 한강 라인이 여기 3개 라인이 보입니다. 여기도 3개 라인이 보입니다. 요 6개 라인이 한강 보이는 게 다입니다. 근데 2번지를 봤을 때 한강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요렇게 물량이 나누어지면은 3번지에는 한강이 보이는 라인이 6개 라인이 나오고 2번지에 한강이 나오는 라인은 12개 라인이 나옵니다. 다음. 제일 궁금해 하시는 사람, 우리가 통합 재건축하면 과연 삼부 아파트 전 주민이 한강 조망이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동별로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자, 1동이 현재 여기가 49층입니다. 중간 피로티 빼고 저층부 3, 4층 빼고 나니까 1동에 3개 라인 45층 계산하니까 1동에서 한강 보이는 라인이 135세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2동에서 이게 피로티 빼고 저층 빼니까 147세대, 이게 3동 여기서 147세대, 여기 4동, 여기 보면 요 라인 하나 라인만 보입니다. 그래서 43가구, 5동, 여기가 생각보다 한강 조망이 되게 잘, 요 라인이 3개가 나오고 요 사이로도 나오고 또 이게 목화랑 수월 아파트 사이로도 한강 조망이 나옵니다. 요 3개 라인이 생각보다 한강 조망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3개 라인, 요게 3개 라인 했을 때 실제 요 라인만 가지고 저희가 한강 보이는 라인이 913가구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913가구가 한강 조망이 될 수 있는 배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나중에 본 설계를 갔을 때 보통 이제 여기에 날개를 하나 달고 뭐 여기도 이렇게 뒷부분은 날개를 달고 1동 부분도 여기에 날개를 달면은 한 3개 동 정도에는 날개를 달면은 한강 조망이 더 확보됩니다. 거기까지 확보하면은 최대 우리 삼부 아파트에서 한강을 확보할 수 있는 라인은 1000가구가 저는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통합하면은 1000세대 이상의 한강 조망이 나오는데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으로 어떤 동은 한 30% 정도는 3번지는 독립정산 제자리 재건축 하면은 한 30% 정도가 한강 조망을 못 받습니다. 근데 2번지는 전 세대가 한강 조망을 받고도 한 200여 세대가 일반 분양이 남습니다. 아니 하나의 삼부 하나의 단지에서 한강이 보이는 단지가 남아 있는데도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으로 저 자리에 우리 조합원이 갈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여의도 아니 서울시 정비계획 사업에 두고 아마 우선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을 했을 때 3번지가 실질적으로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지만도 구역 면적을 전하면 수익이 사실은 상업지의 이득을 다 손실합니다. 그리고 한강 조망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재건축으로 다 한강 조망이 될 수 있는 이 하나된 사업으로 갈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